우리는 자본 비용을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 두 번째로는 부채 비용, 그리고 세 번째로 우선주 비용을 배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그 나눈 세 가지의 자본 비용을 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개념을 배울 건데, 그거를 바로 우리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기 자본 비용 이쪽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자본 비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어떤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그 사업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기업의 그 사업의 값어치를 순현재 가치라는 개념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관리 시간에 배웠고요. 그 순현재 가치에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적절한 할인율로 나누어서 할인을 해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때 이 할인을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만약에 기업이 아니라 개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 개인이 생각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익률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은행 이자율과 같은 그런 개념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기업에서 이 요구 수익률 혹은 할인율을 결정하는 좋은 방법은 기업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벌어야 되냐면 바로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자본 비용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왜 자본 비용이라는 이 말로 표현을 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수익을 낸다라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그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돌려준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주는 거니까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비용이냐면 애초에 그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오거나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주었어야 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자본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본 비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우리 기업의 투자자들이 누구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기업의 투자자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주주,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두 번째, 우리의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 그래서 우리 기업에는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는 최소한 두 종류 이상의 투자자들이 존재해요. 주식 투자자든 채권 투자자든.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업의 주인이 되는 주주의 돈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자기자본이라고 부르고, 채권 투자자가 준 돈은 우리 기업의 채권이 되고 그 채권은 부채의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가 되죠. 그래서 자기자본과 부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뭔가 혼합을 해야 궁극적인 기업의 자본 비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비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의 비용은 얼마이냐, 이 부채의 비용은 얼마이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필요가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본 비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 자기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기업의 주식 투자자, 주주가 요구하는 최소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은 너희가 벌길 바란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했을 거고, 그것을 우리는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기자본 비용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 부채 비용이나 아니면 우선주 비용과는 다르게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추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는 배당 성장 모형을
활용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우리가 재무관리 시간에 배운 것이지만 그 결과를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 성장 모형은 그 교과서 기준으로 8장에 나오는데, 배당 성장 모형이라는 것은 주가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이 주식의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배당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배당 성장 모형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있을 때, 물론 현실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면 수익을 얻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고 파는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주식을 사서 쭉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왜 주식을 살까? 그건 바로 주식을 삼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식은 우리 기업의 소유권, 경영권을 쪼갠 개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1주에 해당되는 만큼의 기업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00만 주 중에 1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만 분의 1만큼의 이익을 내가 받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배당이라는 말로 불러요. 그래서 결국 아주 원초적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본질적으로 주식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냐면 언젠가는 배당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배당의 값어치가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만큼에 해당이 되느냐를 계산해 보면 주식의 수익률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주식의 수익률을 바로 자기자본 비용으로 활용하자라는 것이 이 배당 성장 모형의 그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다음번에 배당을 얼마나 줄 것인지를 계산해요. 그리고 그거를 현재의 주가로 나눕니다. 그러면 오늘 주식을 샀을 때 얼마만큼의 배당을 받겠구나 라는 그 수익의 비율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이 배당이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배당이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배당이 몇 %씩 늘어날 것이냐라는 성장률의 개념을 더하면 됩니다. 자, 이 공식이 나오는 것 자체는 8장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겠고,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좀 직관적인 그런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자면 Greater States Public Service라는 회사가 있다. 근데 작년에 주당 4달러의 배당을 줬다. 근데 현재 주가는 60달러다 라고 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배당은 연간 6%씩 꾸준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얘네의 자기자본 비용은 얼마냐 라고 한다면, 지금 배당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 성장 모형을 통해서 자기자본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그 공식에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 배당 4달러라는 것은 이미 지난해에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얘기하는 수익률이든 뭐 투자든 이런 것은 다 내가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에도 보면은 D1이 이번의 배당이 아니라 다음번의 배당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배당을 받았으니까 아직 받지 않았지만 올해 받을 배당은 얼마냐라는 것을 성장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어야 된다. 그럼 작년에 4만큼을 받았는데 올해는 거기서 6%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제 4.24만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요 분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비용은 4.24를 지금 현재의 주가인 60으로 나누고 다시 한번 그 성장률인 6%를 더해주면 13.07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이 Greater States의 자기자본 비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배당 성장 모형은 배당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만 있다면
아주 손쉽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자기자본 비용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또 여러 가지 단점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배당을 모르면 써먹을 수가 없겠죠. 지금 특히 현실에서는 배당을 주는 기업도 있지만 안 주는 기업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공식에 값을 집어넣으면 배당이 0이다. 그러면 원래 D1 나누기 S0 더하기 G 해서 배당을 주가로 나누고 성장률을 더해야 되는데 배당을 안 주니까 0. 뭐 주가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안 줄 거니까 성장률도 0. 그러면 요게 0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비용이 0이라는 괴상한 결과를 얻게 돼요. 이거는 실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이상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 우리는 배당 성장 모형을 쓰는 가정 자체가 이미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배당 성장 모형은 배당을 주지 않으면 애초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쓰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면 이 앞에 정보를 활용할 때 이 배당은 성장률이 몇 %냐 라는 정보가 2번 쓰이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쓰이게 되는데 바로 처음에는 내년 배당금을 예상하는 데 쓰이게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다시 이 성장률을 더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률의 값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최종적인 계산 결과가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업들이 자 우리는 앞으로 배당을 5%씩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는 잘 나갈 때는 배당을 좀 늘렸다가 못 나갈 때는 배당을 줄였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성장률을 몇 %로 잡는 것이 적당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한 오차 때문에 요 배당 성장 모형의 결과가 자기 자본 비용의 진짜 값을 제대로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요 배당 성장 모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만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 성장 모형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 바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을 쓰면 되는데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은 영어로 Capital Asset Pricing Model 해서 CAPM이라고 보통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해요. 아니면은 발음을 살려서 CAP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우리 그 기업재무 그 강의 진도의 14장의 바로 앞인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거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CAPM 모델에 따르면 자기자본 비용은 이 공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고 축제가 지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듣느라 고생이 많다라는 점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기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무위험 이자율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무위험 이자율에 베타라는 값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베타에다가 무엇을 곱해주냐면 주식시장 전체의 수익률에서 다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값을 곱해주게 되는데 이 시장 수익률에서 요 무위험 수익률을 뺀 값 자체를 우리는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는 무언가 웃돈을 준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무위험 수익률에서는 무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이만큼이지만 거기에 추가로 이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훨씬 더 높다. 얼마나 더 높으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 자체가 이미 본질적으로 위험한 투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현금을 적금이나 뭐 넣어 놓는 것이랑은 다르게 주식 투자를 하면 물론 투자를 할 때는 다 돈 벌겠지 하지만 일부는 성공을 하지만 일부는 실패하죠. 그래서 원금보다 그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주식시장 자체가 본질적으로 일종의 그 위험
한 그러한 투자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러한 점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간단히 이해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조금 자세하게 추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월트 디즈니의 베타가 1.11이다 이런 정보가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서 CAPM을 쓸 수가 있습니다.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7%다. 그리고 미국 단기국채 이자율이 1.53%다 라고 주어졌다. 그러면은 월트 디즈니의 자기자본 비용은 얼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무위험 이자율인데, 현실에는 무위험 자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서는 어떠한 곳에 투자하든 간에 아주 작은 확률로라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무시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안전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99.999999999%의 확률로 내 돈은 안전하고 0.000000001%의 확률로 은행이 파산해서 내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100% 안전자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그나마 안전한 것을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채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미국이 당장 뭐 내년이나 뭐 다음 해에 그 다음 해에 망할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모든 투자자가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미국의 국채, 그러니까 미국이 발행한 채권 자체를 안전한 자산으로 놓고 이것을 무위험 이자율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1.53%라는 그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요 무위험 수익률 RF에 집어넣고, 베타는 1.11이다 라고 했고 시장 위험 프리미엄 7%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값을 집어넣으면 자기자본 비용을 9.3%로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베타 값과 뭐 필요한 정보들만 있으면 바로 자기자본 비용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모형이 되겠어요. 자,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어떠한 원리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팩트는 나의 수익은 위험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돈을 벌고 싶으면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돈을 잃고 싶지 않으면 아까 은행에 계좌에 넣어놓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코인에 투자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원금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위험이라고 부르고, 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그에 맞는 걸맞는 수익을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다 라는 게 이 수익과 위험의 비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위험은 우리가 둘로 쪼개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체계적 위험이고 두 번째는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 자체에 본질적인 위험이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이미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품이다 라는 본질이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주식은 공통적으로 위험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불러요. 근데 반면에 비체계적 위험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주식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정한 주식에만 해당이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자동차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전기차 산업이 잘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느냐에 따라서 현대차 주가가 오르느냐 떨어지느냐, 이거는 전기차 산업이라는 그 요소가 현대차 주식과 그와 연관된 전기차 주식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소수의 자산에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뭐 또 다른 예시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그 초전도체가 개발이 되네 안 되네. 그러면은 초전도체와 관련이 있는 주식은 주가가 오르겠지만 다른 주식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제 이거는 그 초전도체라는 이슈는 특정한 주식과만 상관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도 이 비체계적 위험 혹은 그 고유 위험, 특수한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체계적 위험은 그거랑은 별개로 이 주시장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이고, 이제 거기에는 이 주식이라는 이 투자 자산의 특징, 그리고 조금 더 거시 경제적인 상황, 우리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되었느냐,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눴을 때 비체계적 위험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사람은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분산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에만 모든 100% 주식을 다 집어넣었다. 이러면 테슬라가 잘 나가면 나도 돈을 버는 거고, 일론 머스크가 뻘짓을 하면은 나도 돈을 잃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완전히 그 테슬라의 위험에 노출이 된 거죠. 근데 테슬라에 투자하고 현대자동차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차를 많이 팔았다. 그러면은 내가 좋은 거고, 반면에 테슬라가 차를 많이 못 팔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현대차나 아니면 포드나 뭐 혼다 같은 다른 차들이 많이 팔았을 거니까 그 주식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그 테슬라의 위험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똑같은 그 자동차 산업에 이야기했지만 더 넓히면 분산 투자를 여러 업종에 골고루 나눌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롯데 뭐 음료에 투자하고 이제 유통 산업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현대자동차 자동차 산업 투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나눠서 놓으면은 어떤 하나가 망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그거를 만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체계적 위험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는데 비체계적 위험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체계적 위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썼던 요 수익은 위험에 반비례한다. 수익은 위험에 비례한다라는 말은 수익은 체계적 위험에 비례한다라고 써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체계적 위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바로 베타로 표현을 합니다. 이 베타가 그 주식의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베타가 1인 주식이 있고 베타가 2인 주식이 있다면 베타가 2인 주식은 체계적 위험이 2배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그래서 이 베타 값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위험을 감수할 때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내가 감수한 위험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을 벌었을까가 궁금해질 수 있어요. 그거를 계산해 놓은 값이 바로 위험 수익 비율인데, 이 분모에는 베타가 들어가요. 베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분모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감수한 위험이 어느 정도의 크기냐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그 주식의 수익률 빼기 무위험 자산이 들어가요. 이거는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추가로 벌었느냐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무위험 수익률을 뺐기 때문에 초과적으로 라는 개념 혹은 추가적인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요 비율이 좋으면 좋을수록 나는 이득을 많이 본다. 왜냐하면 같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돈을 많이 번다면 그거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험 수익 비율이 좋은 곳이 좋고 이 위험 수익 비율이 낮으면 안 좋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과 수익률을 그래프로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x와 y를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베타 그리고 여기에 초과 수익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수익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투자 자산 A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바로 그 위험 수익 비율, 저 리워드 투 리스크 레이시오의 개념이 돼요. 자, 그러면 A의 기울기는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나는 내가 원래의 베타는 여기다. 그러니까 나의 원래 위험의 정도는 여기였는데 이만큼까지 위험을 늘렸어. 그랬더니 내가 수익률이 이만큼 늘어났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률이 늘어났어. 이게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죠. 근데 다른 또 하나의 자산을 보니까 얘는 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더라. 그러면 보면은 A와 B 중에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위험의 정도에 대해서 B가 이 위험을 이만큼 늘렸을 때 얻는 추가적인 이득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돈을 차라리 A에 투자했으면 나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두 개의 자산이 존재한다면 모든 투자자가 A에만 투자하고 반대로 모든 투자자가 B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다시 한번 움직이게 돼요. A는 지금 찾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 B는 찾는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적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격의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궁극적으로 얘네의 기울기가 하나로 합쳐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러니까 이상적인 시장이라면 모든 자산의 위험 수익 비율은 궁극적으로 동일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왼쪽에 어떤 자산의 위험 수익 비율과 오른쪽에 또 다른 자산의 위험 수익 비율을 비교해 보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그냥 어떠한 기업의 주식 하나를 딱 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뭘 놓을 거냐면 변칙적으로 주식시장 전체를 포트폴리오로 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주식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에 한꺼번에 동시 투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은 주식시장 전체, 이쪽은 하나의 기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도 이 경우에도 요 위험 수익 비율은 동일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하고 싶은 자기 자본 비용이 들어가고 여기 그 무위험 이자율이 있고 그것을 그 기업의 베타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주식시장 전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의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값이 분자가 되고 요 분모는 주식시장 전체의 베타가 돼야 되는데 주식시장 전체의 베타는 항상 1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자체의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 체계적 위험의 지표를 만든 게 베타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주식시장 전체의 베타는 1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의 베타는 항상 1이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고 요 베타를 양변에 곱해서 넘겨주고 RF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고 바로 그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이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 나온 거고 우리는 이 과정을 기억을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못하더라도 결론을 잘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자기자본 비용에 대해서 마쳤고 지금 5시 30분인데 조금 더 지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부채 비용. 지금 자기자본 비용을 마쳤는데 부채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부채 비용은 쉬워요. 부채 비용과 우선주 비용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채 비용 자체가 뭐냐? 자기자본 비용이 자기자본, 그러니까 주식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수익률이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부채 비용이라는 것은 부채, 그러니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의 수익률을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 비용은 자기자본 비용과 달리 명시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시장에 가면은 항상 채권의 가격과 만기 수익률을 계산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있는 만기 수익률을 잘 확인하기만 하면은 부채 비용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문제점. 기업이 채권을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발행된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따지면 되는데, 기업이 공교롭게도 지금 채권이 없다. 그리고 모든 돈을 은행에게서 빌렸다. 그러면은 만기 수익률을 모르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비슷한 기업을 비교하면 됩니다. 아주 비슷한 기업인데 그 기업, 경쟁 기업은 채권을 발행한 경우 그 경쟁 기업의 채권의 수익률로부터 걔네의 부채 비용을 측정하고 그것을 갖고 와서 대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이 그 자체가 채권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기 수익률을 추정해서 부채 비용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만기 수익률의 개념이 또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만기 수익률은 그 수익률인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할인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할인율이냐면 지금 현재의 채권 가격을 설명하는 할인율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채권이라는 것은 이자와 원금이 보통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한이 되면은 그걸 만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죠. 기한이 되면은 그 돈을 빌린 기업이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한테 원금을 갚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페이스 밸류, 액면가라고 부르고, 한편 주기적으로 이자를 냅니다. 그 이자를 우리는 이표, 쿠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치 주식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듯이 채권 투자를 하면은 이표와 액면가를 시간이 되면은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표와 액면가의 값어치를 계산해서 현재 가치를 측정하고 그것이 현재 이 채권의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계산되어서 나오는 요 할인율을 우리는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죄송합니다. 이 기업 재무 시간 자체에서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냐하면 보통은 채권의 가격과 만기 수익률을 같이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다만 그냥 그 만기 수익률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었느냐 그 원리를 알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을 7장에서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채 비용의 경우는 만기 수익률만 알면은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뭐 복잡하지 않아요. 따로 추정을 하고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부채에서 중요한 한 가지 추가적인 요소가 있어요. 바로 부채의 장점인데, 부채의 장점으로서 이자 절세 효과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래서 절세 효과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계산 과정을 쭉쭉 따라가 보면은 그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뺍니다. 그러면은 세전이익이 나오고, 그 세전이익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곱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해요. 그럼 그 법인세 비용을 빼면 나의 순이익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법인세를 계산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법인세를 계산하기 전에 이자 비용을 먼저 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자 비용을 빼기 때문에 마치 세금의 관리 측면에서 내 이자를 축소시키는, 내 이익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이게 바로 이자 절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리가 돈을 빌렸을 때 오히려 발생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일한 두 개의 기업이 있다. U는 unlevered의 약자예요. 그래서 무차입, 그러니까 돈을 안 빌린 기업이고, L은 levered의 약자예요. 그래서 차입을 한, 그러니까 돈을 빌린 기업입니다. 얼마만큼을 빌렸느냐? 800을 빌렸어요. 근데 둘이 그 외의 모든 성질은 똑같다.
동일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자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 동일하게 10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손익계산서를 각각 만들어 보면은 요 EBIT 1000 똑같이 시작하는데 U는 이자 비용이 없어요. 왜냐? 부채가 없으니까. 근데 L은 이자 비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빌렸으니까. 그래서 80만큼을 이자로 냅니다. 그러면 세전이익이 U는 1000 그대로인데 L은 920으로 줄어요. 그래서 똑같은 세율을 곱하더라도 얘는 법인세의 비용을 210을 내야 되는데 얘는 193만 내면 됩니다. 지금 세금이 줄어들었죠. 이게 바로 이자 절세 효과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를 차감하면은 순이익이 계산이 된다. 근데 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이제 상당한 장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부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을 줄어드느냐? 순이익을 비교해 보면은 63.2라는 값이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되는 효과냐면 이자 절세 효과의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800이라는 그 부채의 원금에 대해 그 이자율이 얼마냐? 10% 이자를 지불한다. 그리고 세율을 거기서 뺀 21%라는 법인세율을 빼면은 63.2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의 순이익 차이는 이자로 인해서 세금이 줄어든 효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얼마나 줄었느냐 그 앞에 세금에 비교를 해보면 16.8만큼 줄었는데요. 그 줄은 세금은 이 원금 빌린 돈 원금 800 곱하기 이자율 10% 곱하기 세율 21% 하면 그대로 16.8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우리는 앞으로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이자 절세 효과의 크기가 얼마인지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요 결과를 나중에 기억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주 비용. 우선주 비용이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우선주 자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선주가 있는 경우에는 이 우선주 비용도 고려해 줘야만 하겠습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은 보통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이제 정말 일반적인 주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선주는 뭐냐면 그 보통주가 아닌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자기 자본으로 분류가 되지만 부채의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중간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과 부채의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우선주는 대표적으로 어떤 점이 부채의 성질을 가지냐면 바로 배당을 주식처럼 배당을 주긴 하지만 배당이 말만 배당이지 그 배당이 항상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고정된 금액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이자를 낸다라는 측면에서 채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선주는 결국 그 배당을 얼마나 받느냐를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우선주의 가격을 이제 우선주의 배당을 현재의 가격으로 나눠주면 그 우선주의 수익률을 구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는 우선주 비용이다 라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39분인데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이제 진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자본 비용, 그 다음에 부채 비용, 그리고 우선주 비용을 다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짬뽕을 하면 된다. 어떻게 짬뽕을 하느냐? 예시로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XY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얘네는 부채가 100이고 자기자본이 200인데 그 자기자본 중에 진짜 보통주는 150, 나머지 50은 우선주다. 그리고 법인세율은 30. 그 투자자들이 각각 얼마만큼을 요구하느냐? 보통주 주주는 20%, 우선주 주주는 12%, 채권 투자자는 10%를 요구합니다. 이제 이거는 뭐 보통주 주주의 요구 수익률은 뭐 KPM 모형을 통해서 구했고, 그 다음에 뭐 우선주 주주의 수익률은 방금 나왔던 공식, 채권 투자자의 수익률은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을 갖고 와서 구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결과는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 얼마를 벌어야 우리의 모든 투자자를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
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주고도 얘네가 불만이 안 나올까라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먼저 보통주 주주에게는 최소한 얼마를 줘야 되느냐? 150을 투자한 애들이에요. 얘네는. 그리고 20%는 최소한 얻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한테 150 곱하기 20 해서 30을 줘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사하게 우선주 주주에게는 50을 투자했는데 12%를 요구하니까 6, 채권 투자자는 100을 투자했는데 10%를 요구하니까 10을 벌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벌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면 30 더하기 6 더하기 10 해서 46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덜 벌어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채권 투자자들이 있어서 세금을 덜 내거든요. 얼마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냐면 아까 계산했던 방법대로 요 부채의 채권의 크기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세율을 하면은 3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만큼 우리가 세금을 덜 낼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46이 아니라 43만 벌어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체 자산이 자기자본 부채와 자기자본 보통주 우선주 합쳐서 총 자산이 300을 가지고 43을 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의 수익률은 최소한 21.5%가 되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21.5%를 우리는 자본 비용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니까. 그러면 이 식이 계산 과정은 중간중간에 제가 계산을 해서 값을 구했지만 구하지 않고 한 번에 쭉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먼저 150 곱하기 0.1을 했고 50 곱하기 0.12, 100 곱하기 0.1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다 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뺐냐면 이자 절세 효과인 100 곱하기 0.1 곱하기 0.3을 뺐어요. 그 값을 모두 다 100 더하기 150 더하기 50인 300으로 한꺼번에 나누어 준 것이 방금 21.5%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동일한 계산을 이렇게 중간중간 단계별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쓴 다음에 순서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분모가 있으면 지금 이게 두 개 곱하기니까 요거를 묶어서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묶을 수 있고 여기도 묶을 수 있고 여기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300분의 150, 300분의 50, 300분의 100, 300분의 100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자기 자본 혹은 부채의 비율이 몇 %냐라는 개념이 되죠. 전체 300 중에 150이 자기 자본이다. 전체 300 중에 50이 우선주다. 전체 300 중에 100이 부채다. 라는 그 비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수익률들을 다 더하는 건데 그때의 비율을 다르게 적용을 한다. 자기 자본의 경우는 전체 자산 중에서 자기 자본의 비중, 우선주의 경우는 전체 자산 중에서 우선주의 비중, 부채는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의 비중을 따져서 계산한다. 그리고 부채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바로 이자 절세 효과로 인해서 세금이 빠지는 만큼을 반영하기 위해서 요 하나의 계산식이 하나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5시 44분인데 1분 2분만 저희해 주세요.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요. 이스트만 케미컬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의 자본 비용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여기 있는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트리키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자본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자본 비용은 항상 명시적이지 않고 우리가 한 단계를 더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 CAPM을 통해서 구하거나 배당 성장 모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해봤더니 두 가지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 예시에서는 이 두 개의 평균값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본 비용을 결정한 후에
부채 비용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혼합을 하면 되는데 그때의 비중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원칙적으로 장부가치, 그러니까 회계적인 숫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값어치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의 숫자에다가 주가를 곱하면 자기 자본의 시장가치가 나오고 그것을 활용해서 전체 시장가치 분의 자기 자본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71%를 차지한다. 그러면 거꾸로 부채는 우선주가 없으니까 100% 중에서 71%를 뺀 29%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 두 개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71%를 차지하는 자기 자본의 비용 플러스 29%의 비율을 차지하는 부채에 대해서 부채의 만기 수익률 그리고 이자 절대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세율을 빼줘서 곱해준다. 그러면은 7.04가 나온다. 따라서 이 기업의 자본 비용은 7.04이고 이걸 이용해서 투자안을 평가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요 14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